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화학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지금 최고 단계 경보령인 화재 대응 3단계가 발령된 상태고요. 소방차가 진화 작업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인명피해 소식은 다행히 안 들리는데요. 부디 불 끄는 소방관 분들도 안전하게 불이 잘 잡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경북 영주의 가스 생산 공장에서 탱크가 폭발해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안전입니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대한 습관적이고도 반복적인 안전점검 꼭 필요합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2018년 4월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적금 한 번, 가계부 한 번 안 써본 주부 6년차 김혜민 PD와 함께하는 경제 시민 만들기 프로젝트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생생한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제야 속 시원하게 우리가 내는 통신요금의 민낯을 볼 수 있게 되나 싶어 반가운데요. 지난 2011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 이 판결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으라차차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식구.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수요일에도 나오셔서 사실 정말 다른 분 모셔보려고 엄청 애썼는데요. 사실 이 일은 안진걸 위원장님이 제일 잘 아는 이슈라 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저는 너무 좋고 참 고마운데 네. 시청자들께서 수요일 날 들었는데 떠들어서 짜증나실까 봐 걱정입니다만 네. 어쨌든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다가 그럼요. 얻어진 기념비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번 목소리 한번 더 들으시더라도 네, 너그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앞에 인터뷰 전에 그 성우 멘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가계부 한번 안 써본 주부 6년차 진행자 김혜민 PD가 하는 경제 시민 프로젝트다 이 방송이. 예. 그런데 이런 저조차도 이 통신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참여연대에서 이 통신비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해라 했던 거였잖아요. 좀 그 자세한 경위를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조금만 돌이켜 보시면 네. 그 전에는 이제 투지폰 시절이나 핸드폰 초기에만 해도 기본 요금 12,000원에다가 이제 아껴서 쓰면 2만 원, 또 많이 쓰신 분은 3, 4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2010년 전에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네. 스마트폰은 이제 요금제 특징이 정액요금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3호 요금제, 4호 요금제, 5호 요금제 기억들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부가세를 또 빼고 이렇게 붙여진 이름인데 실제 3호 요금제에다가 3,500원을 붙이면 4만 원 가까운 요금제이고 그래서 그때 우리 국민의 통신비 막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선통신이란 건 유선통신에 비해서 네. 집집마다 선을 깔지도 않고 그렇죠. 유지 보수 관리 비용도 줄어들잖아요. 네. 유선은 집집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오지다 하더라도. 근데 무선은 큰 빌딩에다가 기지국 세우고 이렇게 전파를 쏴주는 건데 이렇게 요금 비쌀 수가 있나. 다음에 우리 한번 원가를 한번 공개해보자. 비록 재벌 대기업들이 하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 또는 몇 년 전까지 당시 기준으로는 네. 전화국이라는 국가 부처가 그렇죠. 인프라를 깔고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에도 한국통신 KT는 한국통신이었고 SK텔레콤은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공기업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LG도 데이콤이라는 공기업이었고 이게 다 정부에서 하던 일인데 재벌 대기업의 특혜 불화됐다라는 이제 당시 그런 논란이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가 아니라 전파나 주파수라고 하는 공공재를 또 활용해서 하는 서비스고 정부의 허가를 받는 사업자거든요. 네, 새 그렇죠. 사업자 말고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기통신사업법에 네.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이 정도면 공공적 서비스라는 지표 확실하다. 생활 필수품이라서 제가 그렇다면 법을 보니까 전기통신사업법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을 인가를 받아야 돼요. 정부부터 네. 허가를 받는 거고 나머지 두 개 사업자는 신고해서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네. 그때 정부에서 자료를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받고 그걸 적정한지 심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옳거니 그럼 정부에 해보자. 이 자료가 있겠네. 네. 대기업은 정보공개 의무는 없어요.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 또 대학 이런 네. 공공성이 강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누구나 주권자들인 우리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업에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기업에 네. 청구하면 바로 기각이죠. 네. 근데 정부의 인간 허가를 받기 때문에 요금 그 원가라든지 요금제를 낼 때 그 산정 근거를 네. 제출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방통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11년도에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당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막 그럴 때니까 그렇죠. 바로 기각. 기각하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네. 소송을 제가 2011년도에 낸 겁니다. 와, 2011년도. 그래서 1심 승소하고 항소심 승소하고 그러다가 항소심 승소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네. 대법원이 계속 재판을 안 하는 그래서 쟤는 계속 대법원이 빨리 재판을 해야 된다. 그렇죠. 호소하고 촉구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어저께 대법원에서.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기념비적으로 설령 서비스 공급 주체가 민간 대기업이다 하더라도 네. 그 서비스가 교육이나 주거나 의료나 통신 같은 공공 서비스이고 주파수나 전파라는 공공재를 활용하고 있고 국민 경제에 끼친 영향이 심대하다면 그 원가 일부 영업 비밀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할 국민의 의무가 알 있다. 권리 그다음에 공공성이 더 우선한다. 네. 이런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온 네. 것이죠. 와, 길게 이 7년의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기업의 정보라 할지라도 통신 서비스 자체가 국민생활 필수제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더 크다. 예. 그러니까 원가 자료 공개해라 해서 어제 대법원이 판결을 한 거예요. 7년의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물론 이 마침표를 딛고 또 달려나가셔야 되지만 그때 딱 느낌이 어떠셨어요? 드디어 우리 국민들 요즘에 이제 뭐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네. 정부는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좋은 정보로 들어섰다고 하지만 네. 사실 아직도 양극화나 불평등이나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이제 월급이 200만 원 이하에 처해 있는 국민들이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번 돈도 집에 가보시면 아시죠? 네. 월급 들어왔다, 월급 나갔다. 네. 그래서 느낌이 어떠셨냐고요? 그러니까 교육비 지금 우리 통신비 때문에 너무 시달리는 국민이 네. 많은데 정말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 판결이라는 게 그 국민들 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 네.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에 대해서 원가를 공개라는 게 단순히 통신비 원가를 공개, 통신비 인하의 계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삶에 지대영향을 끼치는 주요 네.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발언할 수 있고 정책의 변경을 펼칠 요구할 수 수 있는 있는. 근거가 되는 대법원 네.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판결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그래도 어제는 조금 웃고 다녔습니다. 네.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거듭 지금 예. 안진걸 위원장님이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자, 이제 시쳇말로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고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건데 어떤 걸 공개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저희가 공개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대기업이 이 서비스의 공공성과 특수성 때문에 정부에게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특히 SK텔레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점유율 1위여서 네.
요금을 인가를 받아요. 네. 근데 요금 인가를 받을 때 예를 들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낼 때 3호 요금제, 4호 요금제, 5호 요금제를 낼 때 이 요금의 산정 근거는 이러하다. 원가는 얼마이고 거기에다 이 정도를 붙여서 정액요금제를 내왔다. 네. 정액요금제는 이렇게 구성됐다라고 요금 산정 근거를 제출하거든요. 네. 그럼 정부는 그것을 심의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심의 평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평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자료 일체가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 자료 일체라는 게 이제 그 영업 보고서의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뭐 영업 통계 자료는 물론 서비스 상품별로 요금이 적정하게 선정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분기별 가입자 수, 회선수, 예, 그렇습니다. 통화량, 고용 인원을 공개해야 한다. 예. 그렇죠? 그 영업 통계 안에는 보면 이제 총괄 원가나 네네. 서비스 원가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정보통신부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정부도 바뀌고 그랬더니 굉장히 전향적으로 그전엔 절대 공개 안 된다고 하더니 대법원 판결도 나왔고 환영할 만한 판결이고 공개를 하겠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공개하겠다. 법원이 이제 명령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하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기업이나 정보통신부에서 약간의 장난을 쳐가지고 부실하게 공개하면 사실 우리는 알 길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정부가 최대한 자세하게 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통신 서비스 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음성이 1초당 1.98원이고 네. 문자가 한 건당 22원이고.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느냐. 그러니까 데이터가 0.5kb당 0.275원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32,900원 데이터정 요금제를 가입하면 데이터를 300메가바이트를 주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300메가바이트가 32,900원이라는 꼴인데 예를 들면 음성화 문자는 무제한 많이 준다 해도 음성화 문자도 요즘에 다 데이터로 전환이 되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저게 폭리가 있다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 원가가 공개돼서 예전에 그러니까 물론 지금 LTE 요금제, 데이터 정요금제는 당시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할 때는 출시 전이어가지고 이번 소송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그래서 제외된 거군요. 예, 이번에 원가 공개 대상에. 법원이 임의로 제외시킨 게 아니고 2011년도에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그걸 비공개한 거에 대해서 그 비공개 행정처분을 취소해라고 네. 정부를 상대로 제가 제기한 거기 때문에 네. 당시 정부가 갖고 있던 것만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물론 시민 여러분들께 또 제가 기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지금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LTE 요금제나 데이터 전용 요금제 있잖아요. 네네. 이 원가도 사실상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정보통신부에서도 법원 판결 대상은 아니지만 취지는 공개라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하겠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LTE 요금제, 데이터 전용 요금제에 이제 만약에 원가보다 뭐 보통 원가 더하기 적정 이윤을 받잖아요. 보통 우리도 자그마한 장사를 해보거나 그러면 뭐 우리가 뭐 김밥을 많은데 한 1,000원이 들었는데 실제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생각하고 그러면 한 2,000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적정선을 넘어서서 상당한 폭리를 쳤거나 너무 과도한 이윤을 붙여놨다. 이게 밝혀지면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뭐 옛날에 가져간 거야 돌려달라고 할 수는 네.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럼 요금 인하로 적정 이어질 수 이윤을 있다. 추구해라. 네, 그럴 수 그리고 있죠. 그 근거가 통계로 다 나옵니다. 네. 작년, 재작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거 말하잖아요. 네. 영업이익이 4조 가까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들으시면 우리 안진걸 위원장님이 아마 제가 말리지 않으면 1시간 내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실 수 있는 이유가 7년 동안 이걸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셨는지가 여러분들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안진걸 위원장님만 애쓰신 게 아니라 같은 시민단체 예.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애쓰셨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익,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통신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제일 관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통신비 내려가나요?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공개되면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요금을 받았네. 네. 이게 밝혀질 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요인이 될 겁니다. 원가가 공개된다 해서 의무적으로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국민 입장에서 너무 많이 받았다. 그 눈치 알고 보겠죠, 봤더니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그래서 네. 영업이익이 저렇게 많았구나. 네.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4조라는 건요. 3사를 평균으로 하면 1.3조쯤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다
통틀어가지고요. 영업이익 1조가 넘는 대기업들을 보통 1조 원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1조 원 클럽은 3, 4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 3사는 근데 이 통신 3사는 다 알다시피 굴지의 재벌 대기업이어가지고 이 통신업 말고도 다른 계열사에서도 1조가 넘는 계열사가 있거나 그러잖아요. 보면 LG전자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위원장님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어쨌건 기업이 뭐 공짜로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의 뭐 설립 목적 중에 하나가 이윤 추구인데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요금 산정, 뭐 요금 가격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해보셨어요? 예, 계속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뭐 모든 요금의 원가를 서비스 원가를 공개라고 주장하지 이렇게 비하하시는데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심지어 여러분 이야기 쉽게 우리가 길 가다가 예를 들면 사이다도 가끔 드시고 튀김도 사 드시는데 저희는 한 번도 튀김이나 사이다 요금 원가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것을 인하해라고 말해본 적도 없잖아요. 피할 수 있는 거 기호식품 그다음에 민간 시장에서 그냥 알아서 조정되는 것은 그건 그렇게 굴러가면 됩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다만 교육, 주거, 의료, 통신처럼 공공성이 강하고 시민의 영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에 한해서 원가를 공개하거나 요금을 인하해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은 이제 될까요? 만약에 원가가 공개되면 이러면 지금 32,900원 요금제에서 데이터를 300메가바이트까지 주진 않습니다. 카톡 하다가 떨어지고 동영상 보면 없어지는 카톡이거든요. 근데 외국에도 보면 2만 원대 요금제에서 10기가바이트까지 주는 요금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요금제에서 데이터를 풍성하게 주는 요금 요즘 다 데이터 시대니까요. 마침 정부에서도 기본 요금 폐지를 추진하다가 통신 3사가 반대하니까 그건 유보해 놓고 2만 원대에서 풍성하게 나름대로 음성이나 문자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보편 요금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보편 요금제. 그러니까 음성 200분에 데이터는 얼마 정도? 데이터는 지금 정부는 1기가바이트로 하고 있는데 1기가도 너무 적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도 2기가 이상은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저렴한 요금제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데이터 사용 그 요금제가 아주 가난하신 분들은 알뜰폰이나 또는 일반 그 통신 3사의 경우 3만 원대나 4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고 근데 조금 가난하긴 해도 데이터를 좀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 있거나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조금 그래도 서민 중산층 선생님들이나 조금 산다는 분들은 데이터 전용 요금제에서 그 무제한으로 데이터 쓸 수 있는 구간이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대거든. 그쪽으로 많이 가입되게 해서 한 절반 정도 가입돼 있는데 지금 데이터 좀 쓰다 보면 다 7만 원, 8만 원 요금제 가입돼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요. 한 달에 집집마다 통계청 통계로도 한 14, 15만 원 나오고 3인 가구, 4인 가구 가구수가 늘어나면 만 나온 집은 3, 40만 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예를 들면 만 원 정도만 인하가 돼도 그 1인당 만 원씩만 인하해도 4인 가구 기준으로 4만 원 인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적정 이윤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 분명한 건 영업이익의 추이라든지 통신 3사가 그동안 기술이 발전한 것들 보면 초과 이윤 또는 폭일치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하 요인이 분명 발생된다. 이제 군대에서 통신병 하셨던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특히 무선 통신병들. 보세요. 무선 통신할 때 무선 통신기 충전만 시키고 나머지 비용은 전혀 안 든대요. 무선 통신할 때. 유선은 선을 깔아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원가가 많이 안 듭니다. 다만 처음에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했잖아요. 무선 통신하기 위해서 뭐 광 케이블도 깔고 우리가 길 가다 보면 기지국도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혜택도 많이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허가 사업자는 혜택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제4 사업자, 제5 사업자, 외국인 사업자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처음에 그래서 비용을 많이 깐 건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가 지금 6천만 명이거든요. 그럼 박리담회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이고 초기 투자 비용은 다 환수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쯤 요금이 대폭 인하될 때가 됐는데 오히려 요금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나 원성이 컸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스마트폰으로 얻는 정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단지 핸드폰만 못 쓰는 게 아니라요. 정보 접근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통신비는 그냥 통신비 자체의 의미만은 갖고 있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이제 통신비 이렇게
판결이 나왔으니까 진짜 실제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이 소송을 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조영수 변호사님, 한범석 변호사님 등이 하셨거든요. 네, 변호사님도 맞아요. 너무 고맙고 사실은 저희들 배후에 우리 청취자들과 시민들의 압도적 응원이 있었어요. 이 정말 예를 들면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시민들께서 동의를 많이 안 해주는 캠페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비 절감하자는 건 거의 100% 응원을 보내주고 민생이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막 채찍질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반드시 이번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서 오히려 통신비가 반드시 인하될 수 네. 있도록 그것도 획기적으로 인하될 수 그렇다고 통신사무소가 망해라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2천만 가입자를 통해서 박리담회를 하는 구조로 가시되 통신비는 대폭 인하하자 이런 방향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매일 인터뷰 모셔도 좋으니까 이런 좋은 판결 좋은 소식 있으면 나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거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나도 가고 싶다.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하여 유해 성분 없는 친환경 립스틱엔 립 올마이티 율립,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한 통화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SK텔레콤, KT, 그리고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게 이것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부터 시민단체와 정부에서는 꾸준히 이동통신사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것의 원가 공개가 매달 빠져나가는 휴대폰 요금의 실제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통신비, 2번 교통비, 1번 통신비, 2번 교통비. 여러분의 문자로 정답 기다리고 있을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문자 기다리면서 2부로 갈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나만 몰랐던 경제 이야기. 이것도 경제야? 이것도 경제야.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저의 경제과외 선생님, 경제계의 백과사전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부 기자는 무슨 요일에 제일 바빠요?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요즘은 매일 다 바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게 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주말은 조금 나눴는데 네. 요즘은 또 해외 경제가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라고 또 특별하게 또 편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요일이니까요. 우리 조금 마음 편하게 경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생생경제 방송을 팟캐스트에 올리는데요. 기자님 코너가 제일 인기가 좋았어요. 비결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답하기 참 곤란한데. 네. 제가 보기에 비결은 물론 그 경제계 백과사전 기자님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알못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 또 잘 들으시면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아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주제가요. 저한테 굉장히 자신 있는 주제입니다. 출산 이야기. 네. 결혼 이야기. 네. 근데 이 결혼을 경제적인 이야기로 푸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봄날에. 경제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들이 어떤 선입견이 있는데 네. 제가 첫날 말씀드렸을 때 경제학이란 뭐다, 경제란 뭐다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맞아요. 그랬는데도 경제로 푼다고 생각하니까 딱 거부감이 들어요. 네, 편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어요. 경제학이라는 것은 네.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네. 마샬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다고. 마샬. 네. 경제학의 조물주. 네, 그분이 그렇게 정의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고요. 네. 그렇다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경제라는 뜻입니다. 네네. 이 흐름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판단이 여기서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할까 말까 혹은 내가 아이를 낳을까 말까. 그렇죠. 판단을 해야 되죠. 그 판단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를 할 수가 있는 행위냐 아니냐. 네.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투입을 했더니 최대한의 어떤 효용, 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만족감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나는 저 사람과 결혼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만족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먼저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저 사람과 결혼했을 때 느끼는 사랑에 대한 그런 만족감, 네. 또 아이를 가졌을 때 편안함, 또 가족에 대한 그런 따뜻함, 이런 것들이 다 원래는 전부 효용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효용, 수익 막 이런 얘기 하니까요. 아무리 네. 저한테 경제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라 해도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수익, 효용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처럼 사랑만 보고 결혼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낯섭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경제학에서 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같이 봐야 되는데 네. 돈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만족감, 행복감도 다 봐야 되는데 네. 경제학은 글자 그대로 계량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따져야 되는데 이런 어떤 만족감, 행복감은 숫자로 따져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빼고 일단 돈만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다 보니까 역시 돈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은 곧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어떤 경제학에 대한 편견도 생기고요. 우리가 판단에 대해서도 왜곡이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랬듯이 경제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하면 돈으로만 생각하니까 결혼도 가장 선택의 조건 중에 제일 큰 걸 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왜곡이 된 거죠. 아하.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것을 좀 보충을 하기 위해서 네. 무슨 뭐 행동 경제학이라든가 또 행복 경제학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한계가 계량화하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에서는 돈만 일단은 어쨌든 수치로 보일 수 있는 따지게 되는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소비를 많이 해서 네. 느끼는 만족감 이럴 때 효용이 가장 크다라고 계산합니다. 네. 이게 수치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효용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의의 전 정의고요. 역시 이제 광의적으로 보면 다 포함이 되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해봐요. 기자님. 네. 그럼 기자님은 어떤 거를 보고 결혼하셨어요? 돈만 보고 결혼하셨어요? 뭐 보고 결혼하셨어요? 기자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저도 이야기할게요. 네. 일단 사람이 좋아서 결혼할 수 있는데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 아, 그럼 확신이 네, 들었어요? 이제 그런 판단이 들 때 결혼하는 거죠. 최소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나중에 그렇죠. 불행하구나라는 네. 생각은 안 할 때 결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내가 맞게 된다든가 네.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뭐 외도를 해서 내가 깨진다든가 하여튼 이래서 나는 나중에 결국 불행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무도 안 사람은 하죠, 결혼을 안 그거는. 한다는 얘기죠.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영화 한 편을 봐도 네. 이 영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네. 그런데 저희 신랑이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살다 보면 그런 게 밥 먹여주지 않는다. 네. 정신 차려라.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 엄마 말을 들을 거래요.
후회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판단하는 가치가 돈이나 이런 것보다는 대화가 잘 통하는 거 네. 이런 게 저한테는 경제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죠? 우위를 점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효용 가치 중에서 나는 가장 크게 생각한 것이 뭐 돈보다도 그런 만족감,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안정감, 행복감 그걸 나는 더 크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결혼을 이렇게 경제학으로 작심하고 연구한 경제학자도 있다면서요? 네, 게리 베커라는 학자인데요. 네. 이분이 정의한 것도 똑같습니다. 결혼은 결혼을 통해서 얻는 효용, 즉 이 만족감이 혼자 살아갈 때보다 클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성립이 된다.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결혼 이론이다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주제 자체가 모두 거의 대부분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거를 경제적인 이론을 빗대어서 설명을 했으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도 하네요. 네, 사실 이 논문이 1992년에 나왔는데요. 네. 인간 행동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센세이셔널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경제라는 것은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계량 경제학에서의 네. 이런 숫자적인 판단이었는데 이 게리 베커를 중심으로 해서 결혼이라든가 이혼 범죄 이런 사회 현상도 경제학에 넣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뭐 게리 베커가 이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경제학적으로 정의를 내는 건 이런 겁니다. 결혼이란 가계가 생산을 하는 행위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재와 시간을 투입해서 가계 생산을 이제 늘리게 되는데 이때 판단하는 게 이제 결혼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혼이란 뭐라고요? 네. 가계. 그러니까 가계가 생산을 하는 행위다. 가계가 생산하는 행위다. 정말 경제학적으로 네, 생산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한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뭐 요리를 하고 네. 청소를 하고 세탁을 하잖아요. 그럼 물론 우리가 깨끗해지니까 기분 좋죠. 우리가 누군가 밥을 해주고 요리를 해주면 좋은데 게리 베커가 볼 때 이런 행위가 뭐냐면 또 다른 사람이 나가서 돈을 벌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잘 지원해주는 효과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남편이 돈을 벌고 네. 아내가 주부로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이러한 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직장에 나가서 최대한의 돈을 벌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결혼을 하는 이유다라고 하는데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만족감 같은 경우는 일단 수치적으로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을 제외하고 행동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우리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최대한 생산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을 한다. 네. 이렇게 이게 정의를 내리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녀는요?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들은 비용보다도 나중에 이 아이로부터 얻는 것이 더 많을 때 여러 가지 있겠죠. 아이가 나를 부양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는 아이가 커가면서 느끼는 행복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이게 클 때 비로소 나는 아이를 낳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경제학적으로 딱 설명을 하니까 뭐라 그럴까. 이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있잖아요. 경제학의 기본이 뭐냐면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해서 나는 무조건 수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인간은 움직인다라는 건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네. 왜 제 마음이 그런 줄 알겠어요. 저는 사랑과 결혼과 아이에 대한 마음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그거는 감성이고 감정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다 경제적인 그런 계산과 생각에 의해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를 낳았더니 얘가 나중에 말썽만 피우고 그럴 거면 안 낳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나는 낳지 않겠다. 네. 또 요즘 이런 부모도 많습니다. 내 아이를 낳아봤자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힘들 것 같아. 내 이런 애를 어떻게 낳지? 그것도 결국 판단을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내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게 하면 이 아이로부터 내가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날 때 애를 낳는다. 볼 수가 있습니다만. 네. 광의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렇게 낳은 아이가 사랑이든 행복이든 감정적인 것까지 포함을 해서 아이가 낳지 않는 것보다는 낳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때 낳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학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아이를 낳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요즘 그렇게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그렇죠. 결국 지금 우리나라 지난해 출산율을 보면 합계 출산율이 1.05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한 이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인데 1.05명.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두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데 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최소한 여성분이 그러니까 2명 이상은 아이를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정말.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2.1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체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이 인구가 대체될 수 있는 출산율, 즉 인구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은 2.1명이라는 얘기인데 물론 0.1명은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걸 따졌겠죠. 그러면 최소한 2.1명을 낳아야 한 여성이 평생 동안 2.1명을 낳아야 이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1.05명입니다. 아, 근데 저는 그 2.1명이라는 게 뭔지 진짜 궁금했는데 궁금증을 풀어주셨어요. 항상 2.1명이 도대체 뭐야 이랬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였군요. 네. 어찌 됐건 그래서 요즘 1명 정도밖에 안 낳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제가 아이 2명이거든요. 네. 아이 2명 데리고 다니면 다 저를 대단한 사람처럼 쳐다봐요. 어떻게 아이 2를 낳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진짜 출산율이 낮은 거예요. 네, 합계 출산율이 1.05명이니까 대부분 가정에서는 아이가 1명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그 경제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네. 이 출산율 낮은 것도 아까 앞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만족감, 효용감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네. 생각을 할 때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사실 들어야 되는 비용도 많고요. 맞아요. 당장 교육비가 많이 들게 되고 그리고 또 보육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았을 때 특히 보육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되는 불편함들이 많죠. 네. 네, 아마 같이 느끼실 텐데. 아유, 그럼요. 네, 퇴근하면 또 바로 집에 가야 되고,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그럼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힘든데, 네. 이런 것들이 다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런 것을 내가, 감수를 하고도 나중에 훨씬 더 얻는 수익이 클 때, 우리 아이가 뭐 편안한 세상이라든가 네. 우리 아이가 잘 자라서 내가 만족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되는데 근데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맞아요. 나도 쪼들리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요놈들이 컸었을 때 직장도 많이 없을 것 같고 요즘 뭐 캥거루 가족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제 아이를 낳지 않겠다 네. 되는 거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높은 주거비도 또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아이가 하나 더 늘어나면 더 큰 집에 가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지금 큰 집에 가기가 힘들다. 쉽지 않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 아니냐. 맞아요.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도 대표적인 워킹맘이지만 사실 저도 벌고 남편도 버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만큼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택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는 합니다. 왜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엔 이런 거예요. 저희 세대, 우리 세대만 해도 희생을 하면서 산 세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 때문에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자식이 주는 행복이 많다 하더라도 내 행복과 내 이익까지 포기하면서 선택해야 할 경제적 효용성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만약 경제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효용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아하, 예전하고 다르게. 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효용 가치랑 지금 현 세대가 느끼는 효용 가치가 달라졌다라고 경제학 쪽에서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효용 가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학이라든가 심리학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경알못이라고 했는데 진짜 저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모두는 지극히 경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의 기본은 인간은 모두 다 합리적이다. 네. 내가 어떤 행동의 결과가 잘못될 걸로 기대를 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네. 무슨 행동이 되든 내가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봤을 때 플러스가 될 거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비로소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주제를 잘 가져오셨네요. 아까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출산, 결혼 이런 건 진짜 굉장히 본능이고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마저도 사실 경제와 관련된 거였다. 네. 이걸 일깨워 주시려고 가지고 오셨군요. 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금요일 오늘 이 시간 이것도 경제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봄날 어울리는 주제 결혼, 사랑을 경제적으로
우리 풀어봤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럼 기자님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혼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각자 판단해야 됩니까? 경제적으로? 네. 결국 각자 판단의 문제인데 물론 여기에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결혼이 나와 배우자의 문제는 관계가 없는데 결국 이제 아이를 낳는 과정, 집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나의 소득이 증가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북유럽 같은 경우는 학교 출산율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만큼 보육제도 잘 돼 있고 맞아요. 교육비 안 들고 또 생활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결국은 이런 결혼 문제가 그래서 그 개인한테 맡기면 안 된다.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고요. 아하.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맞아요. 그리고 키울 수 있는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결코 개인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 네. 정부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저는 사실 하나 더 낳고 싶은데요. 네. 가장인 남편이 반대하고요. 저희 아이를 봐주는 엄마가 반대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그러니까요.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서 마음 놓고 경제적 효율 생각하지 않고 생각은 다 한다 그랬죠. 네. 아직도 제가 못 바꿨네요. 네. 아무튼 경제적인 걸 판단을 할 때 낳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제가 저희 과외 선생님이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뉴스를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김동연 장관이 미국의 재무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네. 환율 조작국? 네. 아니죠? 우리 환율 조작국 아니죠? 아직은 아닙니다. 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다고 네. 이야기했다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도대체 환율 조작국이 뭡니까? 환율이 조작을 한다고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외환을 더 푸느냐 풀지 않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외환시장도 우리나라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외국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서 결국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네. 되는데 우리 돈을 더 풀게 되면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이거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었네요.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나오는 거 그렇죠. 환율도 네. 조작이 가능한가? 네. 그러면 그런 건데 그런데 환율 조작국으로 그럼 지정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매년 4월과 10월에 보고서를 내는데요. 네.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만약에 환율 조작국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게 원래 국제사회에서 이런 변동환율제, 네. 즉 환율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환율이 약할수록 즉 원화가 약세를 보일수록 우리가 수출하기가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수출을 위해서 이 환율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환율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왕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국가적인 위상도 문제가 되고요. 또 실리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제재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 수출을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율을 떨어뜨려서 하는 나라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제 큰 문제가 되고요. 미국의 조달 시장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 룰을 지키지 않는 네.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저희가 낙인을 지키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왜 우리 환율 조작국 아니에요라고 말을 한 이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4월과 10월에 계속 환율 보고서를 내는데요. 네. 그게 자꾸 이제 우리나라가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매년 우리가 지금 가슴을 좀 졸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는 데는 3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네. 대미 상품 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거나 또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해서 3%를 초과하거나 네. 또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정부가 달러를 순매수한 비중이 GDP 대비 2% 초과하거나 네. 요 3가지에 만약에 해당이 되면 미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겠다 되는데 네.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네들이 환율을 좀 건드려가지고 과도하게 무역 수지를 흑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는 그거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니네들이 보니까 외환을 매수를 해서 장난을 치고 있구나. 네. 2가지를 보자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 흑자 그리고 경상 수지 흑자 규모가 너무 크다. 지금 여기서 미국한테 찍혀 있습니다. 네. 니네들이 실제보다 환율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는 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순매수한 게 얼마냐 이걸 지금 네.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계속해서 공개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걸 지금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과 연결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 예민하군요. 네. 그래서 우리 김동연 부총리가 전화를 해서 우리는 지금 사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개입하는 것도 없고 더군다나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도 사고 있고요. 네. 이러면서 줄이고 있으니까 제발 우리 좀 빼달라. 이제 그런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뉴스가 됐군요. 저는 그래서 궁금했는데 오늘도 저희 경제과외 선생님 박병률 기자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자님 오늘 감사하고요. 어쨌건 그래도 우리는 결혼을 선택했으니까 즐겁고 행복한 주말 가족들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새싹 참여자들 많습니다. 1845님 봄비도 내리고 통신비도 내리고 2942님 1번 통신비 진짜 너무 비싸요. 통신비뿐만 아니라 휴대폰 가격도 너무 비싸요 하셨어요. 2124님 통신비 대법원 원가 공개 판결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3024님 김혜민 PD 전문성 너무 떨어진다. 본인이 공부할 의향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전문성, 경제 전문성 없는 사람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하고요. 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월요일날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혜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